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 니즈 환기를 위한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방법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텐데요. 이 부분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성과가 2배 아니 10배 이상 올라가실 수 있어요. 자, 사람은 좋은 이야기에 마음을 움직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에요.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못생기고 맛없는 사과가 10배 이상 비싸게 팔리게 된 사례였는데요. 자, 이 일본 아오모리현은요, 일본에서 사과 주생산지로 되게 유명한 데였어요. 그래서 사과를 생산하는데 1991년에 큰 태풍이 오면서요, 사과가 전부 떨어졌어요. 90%가 낙과가 됐어요. 망연자실했죠. 10%의 사과를 보고 어떤 농부 아이디어를 냅니다. 비바람에 태풍에도 살아있는 붙어있는 이 사과를 팝시다. 누구에게? 수험생에게. 즉 이 사과를 먹으면 합격할 거라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시험을 보는데 합격을 원해. 그렇다면 이런 사과 먹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이게 바로 스토리죠. 그래서 스토리셀링의 목표는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먹습니다. 사과를. 그러면서 합격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조금 비싼 돈을 주고라도 사죠. 예,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스토리텔러에 반응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액티브한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업을 하시다 보면 니즈 환기 자료 가지고 예컨대 수명 빨리 얼마나 오래 이런 얘기 통계 잔뜩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고객이 시큰둥합니다. 왜? 신문방송에서 너무 떠드니까요. 노후 준비만 해도 그래요. 신문방송에서 워낙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을 얘기하는데 안 그래도 노후 준비가 불안한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한 방 더 날립니다. 그렇게 사시면 큰일 나세요. 근데 고객은 돈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증 왕이죠. 그래서 이런 니즈 환기라는 거는요. 10년, 20년 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고객이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건 어떡하죠? 알려줘야죠. 알려주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과 SNS가 엄청 발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 회장이 기사를 폭행했는데요. 기사가 그거를 찍어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 회사 제품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어요. 반대로 미담이나 좋은 일을 했던 회사가 알려지면요. 매출이 급증해요. 상품 질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스토리의 효과입니다. 네, 니즈 환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필요성, 장점, 혜택을 설명했다면 스토리셀링은 그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감동과 꿈을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느껴보세요. 자, 얘기합니다. 제가. 자, 왕이 왕비를 죽였습니다. 느낌 어떠십니까? 그래? 그럼 뭐 어쩌라고? 근데 제가 거기다 단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왕비를 너무나 사랑하는 왕이 왕비를 죽였습니다. 아니, 사랑한데 왜 죽였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제가 한 단어를 더 넣겠습니다. 왕비를 너무나 사랑하는 왕이 어쩔 수 없이 왕비를 죽였습니다. 느낌 어떠십니까? 뭔 내용이 자초지종은 몰라도 뭔가 슬픈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다면 스토리셀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요. 원리를 아는 거 그리고 연습을 반복하면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에는 여러분 수많은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수많은 가장이 유고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만들었을 때 종신보험을 통해서 가족들이 그 위기를 겪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엄청난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종신보험은 배우자와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컨설턴트님들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의 대변인이 되는 스토리 구조를 가지시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종신보험 이야기를 풀어내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는 고객의 재무 상황에 적합한 보장 플랜을 세우는 거죠. 종신보험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 이 고객에게는 어느 정도의 사망보험금이 필요할까? 막 필요자금, 준비자금, 부족자금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객의 처한 상황에서 이 고객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규모가 얼마인지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고객이 감당할 수 있는 월납입 여력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세 번째, 이 고객의 성격, 즉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의 니즈, 이런 것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스토리텔링을 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지만 해야 여러분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됐죠. 다섯째, 이 제안을 했을 때 고객의 예상 반응은 어떻고 어떤 거절이 나올 것인가를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응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가입 한 달 동안은 고객의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5,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해도 잘못 샀나?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십 년짜리 상품에 가입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가입 후 관리를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6가지를 꼭 머릿속에 남겨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고객에게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모든 고객입니다. 스토리에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이 스토리를 잘못 구성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엉뚱맞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나이와 경험, 지식, 삶의 태도 등을 고려해서 스토리를 짜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감명받은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미국에서 30년 동안 최고의 종신보험 컨설턴트로 하려고 했던 버트 팔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딱 하나 캐치하고 있어요. 뭐냐면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가져야 될 사명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배우자와 자녀를 대변했고요. 고객이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했을 때 자녀와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할 정도로 엄청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짓 언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버트 팔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고객이 가입을 거절했잖아요. 나가면서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있어요. 어린이 사진이 있어요. 어린이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 밥이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밥, 아저씨가 너무 미안해. 아저씨가 밥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네. 내가 실패했거든.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듣고 있던 아빠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깜짝 놀라죠. 이게 바로 몸짓 언어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상, 태도, 몸짓 언어까지 스토리에 잘 녹이셔야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종신보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종신보험으로 좀 압축해보죠. 일단 종신보험에 대한 고객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면서 편안하게 질문을 해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가입했으면 왜 했다, 아니면 왜 안 했다, 이런 얘기들 편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객의 현재 자산이 고객 유고 시에 가족을 충분하게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해 보세요. 고객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고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 번째, 자녀와 배우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컨설턴트 자신을 위치시키세요. 예를 들면 제가 자녀의 대변인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감나게 이야기를 푸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나서 종신보험이 일반 재테크 상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즉 종신보험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즉 이타적인 상품이고 그 가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거예요.
고객님께서는 종신보험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가입하지 못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가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시군요.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많은 보험 컨설턴트 분들을 만나면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겁을 주고 지금 당장 가입해야 한다고 하죠. 거기다가 보험사가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떼어갑니까? 예전에 저도 가입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중도에 해지했더니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았죠. 더욱이 요즘처럼 재테크할 금융상품이 많은데 한 곳에 수십 년 동안 돈을 묶어놓으면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혹시 부인께서도 고객님과 같은 생각이신지요? 글쎄요. 제가 돈 관리를 모두 하고 있어서인지 배우자는 특별히 별말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저는 자녀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대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고객께서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자녀분이 혹시 몇 살인가요? 첫째는 9살, 둘째는 6살이죠. 저도 그 시기를 겪었는데요. 가장 예쁠 때인 것 같아요. 요즘 회계 시장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던데 어떠세요? 잘 아시네요. 요즘 회계사는 예전의 회계사와 많이 달라요. 일도 줄어들고 경쟁은 치열하고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시장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고객님께서는 전문가시니 현재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계시겠죠? 충분히 모으셨는지요? 그럴 리가요. 맨손으로 시작했는데 아직 대출도 있고 겨우 집 하나 있는 정도죠. 듣기 싫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녀 입장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아빠가 잘못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라고 자녀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글쎄요. 근데 확률적으로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해야 하죠? 펀드나 적금에 가입했는데 2, 3년 만에 고객님이 잘못되시면 이들은 고객님에게 수억 원을 지불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경험하지 못하셨겠지만 저는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황에서 체결 전에 사망하신 사례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알 수 없는 인생이란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에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위험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아요.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펀드가 황금알일 수도 있고 살고 계신 집이 황금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객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황금알인지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바로 고객님이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계시지 않으면 고객님이 계획하신 모든 삶의 계획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니까요. 그야 그렇기는 하지만 컨설턴트님은 정말 집요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면담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생명보험을 죽지 않은 배우자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받도록 하는 생명보험이니 자녀와 배우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신보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어날 때를 대비한 약간 특별한 상품이기 때문이죠. 자, 효과적인 클로징 전략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30번의 거절과 한 번의 예스, 아니면 30번의 예스와 한 번의 거절, 어느 것이 더 판매 성공적일까요? 네, 취지 아셨죠? 네, 30번의 거절을 하더라도 한 번의 예스가 더 중요합니다. 즉, 고객이 30번을 거절했더라도 맨 마지막 제안 있죠? 종신보험에 가입하시죠? 예스, 이게 성공인 거죠. 컨설턴트 분들이 자주 빠지는 형식 논리가 예스를 계속 받아내면 네, 결국은 계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예스가 중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신보험 계약의 체결 확률은요, 1회, 2회 면담 때가 가장 높아요. 5번, 10번으로 길어지면 체결률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회, 2회 때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알리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다양한 스토리, 사례를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의 머릿속에 종신보험의 혜택이 상상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상담하는 방법 33가지를 배우셨는데요. 실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종신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 또 외국의 사례들, 또 이론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33가지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이 33가지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펼쳐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린 거는 하나의 씨앗이고요.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으셔서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가면 훨씬 멋진 분들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고객한테 상담을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33가지는요, 모든 고객에게 맞는 게 아니고요, 열에 2~3명한테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겐 안 맞지만 다른 사례가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숙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종신보험 컨설턴트가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